이렇듯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의 최우선 공약으로 이 인구 정책이 거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한 고비를 넘기면서 지난주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했는데요. 국내 증시의 경우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SK텔레콤에서 초유의 유심 해킹 사태가 터져서 지금 소비자들이 무척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무료로 유심을 교체해주는 첫날이었는데 네. 뭐 혼란이죠. 네,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일단 지난 18일에 SK텔레콤이 이제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유심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후속 조치로 오늘부터 전국 매장 2,600여 곳에서 유심을 이제 무료로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역시 이제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많은 그 고객들께서 유심 교체하려고 매장을 이제 찾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네. 매장이 좀 혼잡했었던 것 같아요. 북새통을 이룬 매장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줄을 길게 늘어서면서 대기 시간도 길어졌고,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유심 물량이 준비된 유심 물량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네. 가서 기다리다가 유심 다 떨어졌다고 해서 헛걸음한 그런 고객들도 되게 많았다고 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또 이제 소비자들께서는 뭐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지 불만이나 짜증도 곳곳에서 뭐 터져 나왔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유심 100만 개인데 다음 달 말까지 500만 개 유심을 추가로도 확보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SK텔레콤 가입자가 네. 2,300만 명. 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망을 사용한 알뜰폰 가입자도 187만 명, 예. 한 2,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이제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에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상으로 예약을 하시고요. 물량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심을 교체를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유심보호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에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하고, 오전에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대기 시간이 무척 길더라고요. 예,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휴대폰상에 이제 T월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셔서 이걸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접속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홈페이지, 네. 컴퓨터로 접속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약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 놓으면 그 SK텔레콤 측에서 알아서 가입을 시켜주는데, 다만 이제 본인 인증을 하셔야 되니까 본인이 네. 직접 하셔야 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좀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헷갈리시죠. 네. 이게 이제 뭐 T월드라는 이런 말 자체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니까 활동할 때 자녀들하고 같이 가셨던 분들은 보통 같이 가죠. 네.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도 못 하시니까 네. 자녀들이 혹시 먼 거리에 있으면 이런 분들이 뭐 한동안 방치 상태로 그냥 둘 수도 있는 거고, 네. 당분간 이런 혼란이 계속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 상황이 좀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해킹 당한 사례가 나오고 있나요? 이게 실제 해킹을 이것 때문에 당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의심이 가는 상황을 네. 전해드리면, 이제 부산에 사는 한 60대 남성이고요. 이 A 씨가 자신이 쓰고 있던 SK텔레콤 휴대전화가 갑자기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네. 본인 명의로 또 다른 KT의 알뜰폰이 개통된 사실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와 새로운 알뜰폰이 개통된 것 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예. 대리점을 찾아 그러니까 왜 갑자기 휴대전화 먹통이 되니까 대리점을 찾아서 왜 먹통이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 개통됐다는 걸 알게 된 거고. 네네. 그래서 이 A씨 계좌에서 현금이 1,0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서 5천만 원이 이제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된 게 확인이 돼서 지급 정지 요청을 했고 경찰이 이제 수사에 지금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확인이 돼 봐야 이게 유심 해킹에 따른 피해인지 아니면 그냥 무슨 다른 명의 도용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야 돼요. 다만 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상황 일이 빚어졌기 때문에 네. 의심은 하고 있으나 확인된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SK텔레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유심을 통한 그 해킹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 그 명의 도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회사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모르는 거죠.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으니까. 없다는 아니니까. 낮다와 없다는 다른 거잖아요. 네. 네.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됩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안한 마음이실 거예요. 네. 지금 가입자들이 뭐 집단 행동에 나설 움직임까지 네. 보였다면서요. 일단 그 SK텔레콤 유심 해킹에 대한 공동 대응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고 네네. 이 운영진들이 이제 언론사에도 메일을 보내서요. 이런 유출된 정보가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통해서 제공되는 뭐 금융이나 각종 SNS 등에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SK텔레콤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회사 측이 명확한 피해 범위나 규모 같은 걸 밝히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감,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건 이제 네. SK텔레콤 측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국회에는 지금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 규모 파악, 회사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정부에게도 이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그 카페. 네. 그 포털 사이트에는 카페도 개설이 돼서 현재 3,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곳은 이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카페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검찰이 기업회생 절차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에 배정이 됐고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또 자본시장법 등의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죠 MBK 파트너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이외에도 이제 경영진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그리고 조주현 홈플러스 대표 등 이 관계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의 혐의점은 이겁니다.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단기 채권을 발행하는 것. 한 것으로 보고 지금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 중에 있고요. 예. 검찰은 또 이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즉 불안전 판매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용증권의 경우에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직전에 이 카드 대금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을 한 바가 있어서 논란이 됐죠. 네. 그 신용카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네.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금융권에 따르면요 주요 카드사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모두 상승을 했는데 하나카드의 경우에는 1분기 말 연체율 2.15%,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이고요. KB국민카드 연체율은 1.61%인데 이것도 2014년 말 이후 최고치. 신한카드 1.61% 연체율 기록했는데요. 2015년 3분기 말 이후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드 연체율은 이제 말 그대로 갚지 못한 카드 빚을 말하죠. 네. 이제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뜻일 수도 있고 가게나 자영업자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좀 길게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카드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신용 좋지 않은 분들도 많이 늘고 있나 봐요. 네, 뭐 이것도 연계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개인 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니까요. 네. 작년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신용유의자 개인 사업자는 14만 129명이었습니다. 신용유의자가 옛말로는 이제 신용불량자. 더 이상 신용불량자는 쓰지 않기로 한 것 같았어요. 네. 그렇죠? 네. 1년 전에 2023년 말과 비교하면 3만여 명 더 늘었습니다. 28% 이상 늘었고요. 개인 사업자는 이제 보통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의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작년 말 기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336만 명 중에서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171만여 명, 네. 과반이 넘었고요. 이 다중채무자들이 보유한 대출 금액이 693조 8,658억 원, 전체의 61.3%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 연체율 늘고 있고 채무 불이행자 늘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 좀 궁금해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네.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요. 원래 네. 이제 신고하게끔 했는데 계도 기간이 지난 것 같죠?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 주셨고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라는 네. 거고 이게 2021년 6월부터 운영을 했던 건데 이제 다음 달 말일부로 이 계도 기간을 끝내고요. 네. 그래서 이제 6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제 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한 달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고요. 네. 이를 위반하면 이제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4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정한 거고, 그래서 이 계도 기간에는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았는데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30만 원. 네. 과태료 부과되니까요. 현재 그런데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가 넘었어요. 신고를 대부분이 다 하고 계시고 네.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이 돼서 신고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네. 혹시라도 신고하는 거 놓쳐서 과태료 무는 일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8분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죠. 그런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독일의 과학 전문 유튜브 채널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충격을 줬습니다. 2060년에 한국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의 노인이고 25세 미만은 10%도 안 되고 유아 인구는 전체 1%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물론 좀 지금 듣기에는 좀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그만큼 저출산 대책이 절실하다는 뜻이겠죠. 자,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경제학자이시면서 의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초대 연구원장 맡고 계신 김현철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홍콩 과학기술원 교수. 네, 홍콩과기대 교수. 네, 지금도 같이 지금 학교에서 허락해 주셔서 잠시 동안 겸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스튜디오 나오셨던 거, 네. 네,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 인구와 인재 연구원의 이제 초대 원장 맡으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초대니까 어떤 기관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귀국하면서 여러분들의 도움 기부를 받아서 이제 같이 설립하게 된 연구기관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저출산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구 문제 하면은 네. 저출산 고령화 이민. 그리고 인재 문제하면 이제 건강, 교육, 노동 이런 것까지 다 다루는 네. 말하자면은 사람과 관련된
사회 전반을 연구해서 우리가 현실성 있는 정책을 좀 제안해 보자. 네. 이런 융합형 기관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 상경대학, 사회과학대학, 심지어 공대까지 이제 정말 융합형으로 저희가 이 인구 문제가 정말 많은 기관 연구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느 단과대 어느 단과대학이 있는 것이 있지 아니라요. 않고. 네, 학교 그렇군요. 전체 레벨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무실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까? 융합으로 막 걸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그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네. 학계에 있으니까요. 네. 근거 중심 정책을 펼치겠다. 네.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 이래야만 돼 이것이 아니라 네. 여태까지 이런 데이터들을 정말 잘 모아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라고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예를 하고 들어 있습니다. 신혼부부한테 무슨 이제 청약제도에서 가점을 준다든가 네. 아니면은 무슨 저리 대출로 뭐 해준다든가. 네. 이랬을 때 이제 아이가 최근에 조금 더 많이 네, 태어났다. 얼마나 늘어나는 그럼 것인가. 그게 거기에 상관관계 미쳤는지를 네. 그냥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실증적인 자료를 입증하는 것이고요. 예. 그걸 상관관계를 넘어서 인과관계를 인과관계. 네네. 네, 그렇군요. 일단 이제 저희가 오늘 모시게 된 게 얼마나 우리가 인구가 지금 소멸되고 네. 있는 건가. 네네. 일상생활하면서 많은 사람 부딪히고 하니까 잘 모르거든요. 특히 서울 살면 잘 네, 모르죠. 잘 몰라요. 네네. 물론 지방을 가면 정말 청년들, 아이들 보기 어려운 곳도 있다고 합니다만 서울 살면 네.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쿠르츠게자크트인가요? 그 네. 독일의 유튜브에서 네네.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했어요. 네.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실까요, 교수님? 네.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아이고 정말 그렇지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네. 이제 저는 이 영상이 주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나라 통계청이 여태까지 계속 인구 추계를 하면서요. 네. 그 저위, 중위, 고위 그러니까 아주 좋은 시나리오와 나쁜 시나리오를 항상 제시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네. 항상 제일 나쁜 저위 출산율보다도 더 낮은 나쁜, 상태로 네. 계속 갔거든요. 지난 10년 네. 동안. 네.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우리 잘 될 거야라고 한 게 아니라 야 니네 이거 봐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가면은 니네는 요렇게 돼라고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2060년 되면은 네.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 인구는 정말 반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는 10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는 이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요. 지금 있는 그대로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거의 산수입니다. 그냥 추계를 바로 해볼 수가 있는 거라서요. 네. 그러니까 2060년에는 근로자 1명이 은퇴자 1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올 거고 네. 2060년에 25세에서 35세의 청년층이 전체 인구의 5% 불과해서 네. 대부분이 형제자매 없이 성장하면서 전례 없는 규모의 외로움이 유행할 것이다. 네, 형제자매 없는 건 지금도 이미 이미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네. 네, 외로운 부분들도 사실 노인 자살이라든지 그런 부분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네. 이 사회 전체가 아주 우울한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 있겠습니다. 근거 중심 정책 연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지금 여기서 유튜브에서 한 게 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고 보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본 거는요. 네네. 이거는 뭐 근거가 분명한 거고요. 분명한 거예요. 네네. 왜 그러냐 하면요. 네. 지금 현재 출산율이 이거면은 이제 출산율이 지금 0.72, 0.80 이런데 네. 요 수준이 계속되면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네. 숫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산수에 가까운 바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계속 이게 그럼 과장됐다. 너무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가 계속 보여주는 것들이 저위 고위 그러면서 뭔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도 낙관적인 시나리오보다 그러니까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보다 좋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런 가운데 조금 이제 반가운 소식은 지난 2월에 태어난 아기가 2만 명을 넘어서서 이게 11년 만에 반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1월에 이어서 0.8명을 넘어선 거라고 하는데 네네. 그 조금이라도 반등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네, 정말 다행이죠. 0.75에서 0.80 정도로 정말 조금 올랐는데 네.
이제 그나마 이제 감사한 일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계청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코로나 시기에 미루었던 결혼과 출산을 네. 이제서야 밀려 나오고 있는 이제 옛날에 못했던 거를 하려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나마 저는 그래도 좀 정책이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 들은 것이요. 네. 2024년 3월에 신혼부부 청약제도가 바뀌어서 지난해. 네, 작년에요. 네. 그러니까 청약 예전에는 결혼을 했을 때 오히려 청약제도에서 불리한 게 있었는데 그때 그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결혼을 하면은 청약이 유리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요, 이제 결혼 빨리 신고하세요. 이런 결혼하고도 혼인 신고를 안 했었는데 이제 네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게 이제 작년 4월의 이야기였고요. 네. 또 작년 1월에 디딤돌 특례 제출이라고 맞아요. 해서 네. 네, 정책 금융이 들어갔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이자율보다 좀 싼 정책 네. 금리를 받아서 더 싸게 네. 최대 5억까지 대출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한 10달 정도 지나니까요. 네. 그러니까 올해 작년이죠.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 네. 출산율이 살짝 올라가는 기미를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100%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네. 정책 하나로 이 모든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이제 합계 출산율이 0.8명을 넘어섰다. 네. 네. 그런데 네. 이게 이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출산율이 최저를 찍고 추세적으로 이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긴 또 어렵지 않습니까? 안 되죠. 네. 안 되죠. 밀렸던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뭐 당장 뭐 마치 주가 예측처럼 당장 뭐 다음 달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얻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는데 네. 그거 계속 이어가야죠. 그런데 요즘 이제 그 백화점이라든가 사람 많이 모인 데 가면 네. 진짜 아기가 좀 늘었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네. 이쁘더라고요. 막 네, 예, 그렇게 느끼는데 이게 네. 계속 좀 추세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려면 네.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구조하고 네. 바뀌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동안 아이를 안 낳으렸던 이유를 네. 낳는 쪽으로 가게끔 그 이유를 좀 해소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신혼부부 주택 청약 외에 뭐가 또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정책적인 거는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이를 우리가 낳지 않는 것은요. 네. 정말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해소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건드려야지만 겨우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온직을 다 건드려서 할 수 듭니다. 있을지 걱정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대선 이제 일 앞두고 있는데 네, 네. 이럴 때 원래 공약을 내면서 모든 사회 구조를 다 변혁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나와야 되는데 네. 뭐 제가 지금까지 본 공약들은 좀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변혁이 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경제적 문제를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는 아이를 낳았을 때 네. 압도적인 경제적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네. 압도적인. 압도적으로? 네. 어떻게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왜 뭐 신혼부부 어떤 회사에선 신혼부부 이제 결혼하면은 1억을 주겠다. 뭐 이런 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2명 낳을 때마다 그러니까 인컴 텍스 소득세 감면되는 수준이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네, 네. 1억 5천 뭐 좀 잘 사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네, 하고요. 네. 1억 5천인데 애를 셋을 낳으면요. 우리나라는 300만 원이 인컴 텍스에서 빠지는데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이 빠집니다. 근데 아이에 따라서 이제 인컴 텍스가 굉장히 많이 소득세. 빠지는 거죠. 소득세에서 네, 네. 소득세에서 많이 빠지고요. 실제로 빠지는 액수가 그렇습니다. 체감하는 액수가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 그 정책금융에서 이제 주택 살 때 저리로 대출했는데요. 네. 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한 명 남을 때마다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다음 한 명 또 나오면은 원금 탕감을 해주는. 원금 탕감이요? 네네. 아. 3명 나면은 완전히 원금 탕감까지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감세 정책에 일반적으로는 제가 반대해요. 상속세 네. 같은 것들 줄이고 그러는 거 되게 우려가 많은데요.
저출산 대책으로 나오는 감세 정책은 저희가 투자의 개념으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네.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생산 세금을 인구가 되는 생산 거예요. 인구가 되고 펜션도 연금도 내고 그 아이가 세금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나라의 자산이죠, 사실은요. 그런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얼마 전에 우리 경제학자들 한 7, 80명 모인 카톡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투자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네. 또 그런 결론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반론은 없던가요, 거기서는? 근데 너무 그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다른 세제 감면해 주는 건 모르겠는데 네. 이것만은 정말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출산율을 높이려면은 일단 경제적 부담을 많이 해소해야 된다고 청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집값 문제, 그다음에 네네.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사교육비 문제,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네. 지레 겁을 먹고 네. 아예 이제 시작 안 하겠다. 네. 그냥 난 이렇게 살련다라는 네. 청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주려면은 일단 집 문제 같은 것도 그렇게 해결을 하고 네.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기를 만큼 돈을 쓸 수 있을 만큼 세금을 많이 좀 줄여주면 네. 나아 볼만하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더 좋아지는 것이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아까 지나친 경쟁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교육 지출이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쟁 압력도 사회 경쟁 텐션이 많이 걸려 있는 사회가 조금 이렇게 근데 풀어져야 그건 된다.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네. 어렵잖아요. 네. 저는 키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무슨 어떻게요? 말이냐 하면요. 네. 지금 왜 이렇게 의과대학 가려고 초등 의대반까지 생기는 거는요. 네. 의사의 소득이 네. 2등 직업보다 압도적으로 지금 좋은 그리고 상황이거든요. 오래 건강에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소득이 의사와 네. 예를 들어 2등 직업을 IT라고 해볼게요. 외국은 IT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많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네. 학부모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대기업 가는 것이 중소기업 가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가는 것이 평생이 유리하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고요.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면 노동시장이 개혁이 돼서 어떻게 개혁을 시켜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 번 궁금해서. 이야기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것과 동시에 네. 그러니까 의사 소득도요. 의사가 마땅히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통해서 누려야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네. 들어 실손보험 타먹기 뭐 이런 좀 정책 실패로 예. 인해서 생긴 의사들의 지나친 시장. 소득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막아줘야 되는 이건 것이고. 좀 조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손보험은. 사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네. 모든 노동시장의 개혁들이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복지제도가 또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경쟁적인 그런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네. 뭔가 이제 사회가 좀 변화해야 될 것 같고 네. 큰 틀에서는 좀 문화가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제가 생각하세요? 늘 네. 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은 이 모든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흐름이고요. 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좀 바뀌고 있는 건데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면요. 제가 그 미국에서 유태인들 중에서 네. 그 정말로 정통적인 유태인이 있고 아니면은 세속적인 유태인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유태인은 혹시 뉴욕 가보시면요. 네. 여기 이렇게 호빵 모자 같은 거 쓰시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의 출산율은 3.3이고요. 세속화된 유태인들의 출산율은 1.4입니다. 네. 이게 같은 유태인이라도요. 네.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문화가 주는 힘이 이렇게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러한 예인데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그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나가서 놀아 그러면 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우리 친구들이랑 그 축구하다가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소리 질러 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육아가 사실 그렇게까지 막 힘든 것들이 아니었던 시절에서 우리가 네.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라이드다 뭐다 뭐 초단위로 막 재가지고 해야 되니 너무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사실 그다음에 같이 그렇습니다. 대가족이 아니니까 봐줄 사람도 없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옛날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네. 이 가족이 뭉칠 수 있는 이런 힘들, 뭔가 우리가 아이를 낳고 있는 것이 기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제가 그래서 최근에 그 왜 폭삭 속았수다라는 넷플릭스 영화 있잖아요. 정말 굉장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었냐. 왜냐하면 가족의 그 귀한 가치.
그것들을 이렇게 정말 잘 보여준 것이 아닌가 세대를 넘어서서 네. 그러니까 이런 은은하게 우리 가족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이 사회의 가치가 좀 또 그것까지 같이 따라가야지 뭔가 출산율의 반등도 영향이 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까 또 지금 해봅니다. 대선을 앞두고 네. 이제 좀 뭔가 이게 깊이 있는 그런 그 어떤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정책을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제안을 해주시겠어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기본계획 4차까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네.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게 이게 이제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힘을. 맞습니다. 그럼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요. 네. 그 아빠의 육아휴직, 엄마의 육아휴직 좀 저는 자동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네. 말이냐 하면 네. 지금은 꼭 신청해야지만 할 수 있는데요. 아직도 눈치 보이는 직장들도 많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기 낳으면은 바로 그 내가 이제 일을 하고 싶으면 신청서를 쓸 수 있게끔 네, 하고 네.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그래서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엄마와 아빠의 육아 스킬이 같이 늘어나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가족 중심의 아빠와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키울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는 아빠 육아휴직 자동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물론 원치 않으면 그냥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원치 왜냐하면 소득 않으면. 때문에 또 다녀야 되는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또 이민 문제를 더 이상 미뤄둘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치료책으로 이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숙련 노동자도 필요하지만 또 그 이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 그러니까 네.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친구들과 분들과 또 노인 돌봄을 할 수 있는 네. 외국인 간병 도우미 또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민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으면 모시고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 저출생에 이제 우리 초점을 맞추는데 고령화 네. 인구의 다수가 이제 고령 노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분들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태어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존엄하게 네. 노년기를 보내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지 네네. 이 시스템을 국가가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이제 50대이니까 좀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좀 한 번 더 해주신다면. 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사실 두 번째로 기획하고 있는 것은요. 네. 존엄한 죽음 체계를 좀 구축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서 병원에서 죽을 확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병원이면 다행이게요. 요양원에서 많이들 돌아가세요. 그렇죠. 요즘은요. 네. 요양원, 요양병원, 병원에서 네. 마지막까지 정말 인텐시브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가족하고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또 지나치게 꼭 필요하지 않은 의료비를 또 많이 쓰게 되거든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명 이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사전적으로 자기가 충분히 막 이걸 쓰지 않으면은 네. 연명으로 하는 게 우리 원칙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줄이고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네.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짤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저출산 고령화 정책 가운데 혹시 좀 잘못 알려져 있는 어떤 오류라든가 방향성 가운데서 짚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네. 부분 있으실까요? 사실 국민들이 또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출산 장려금 주면은 아무 소용 없다. 뭐 이거 뭐야 이 푼돈 막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출산 장려금 주면은 그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은요. 그냥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서 보실 것이 아니고요. 네. 이거를 직접 연구를 해보면요. 또 작은 출산 지원금에도 일부 반응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액수가 많이 늘어나면요. 네, 네. 사실 막 출산 장려금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다 그러면 반응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현실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출산 장려금을 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네. 경제적 문제가 결코 안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또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요. 교수님.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사실 끝자락 그러니까 네. 이 모든 슬픈 것들이 결국은 결과물로 나온 거라서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건들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꼭 대선 주자들께서도 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아주 파격적인 수준의 대책들을 좀 가지고 나오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철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오늘 낮 2시쯤 대구 북구 그 노곡동 산 일대에서 산불이 나서 지금 진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산불이 지금 3시 40분 현재 그 산불 확산 대응 단계 2단계로 상향됐다고 합니다. 이 함지산 일대에 불이 나는 건데요. 인근 조야동, 노곡동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 권고가 이미 내려졌지만 현재 그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톨게이트 진출입도 차단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으니 이 근처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 41분입니다. 자,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또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미국 증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정말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우가 2.48%, 나스닥이 한 주간 6.73% 올랐고 S&P 500 지수는 4.5% 급등했는데 네. 특히 나스닥은 이제 4일째 랠리를 좀 이어가면서 정말 모처럼 이제 좋은 분위기였는데요. 뭐 주요 기업으로는 애플이 6%, 엔비디아가 9% 올랐고 네. 테슬라가 18%나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 기업이죠. 팔란티어는 20%. 네. 그래서 이제 주요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올랐던 배경은 뭐 미중 무역 갈등 이어지지만 그래도 여기보다 더 악화되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고 네. 또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8개 종류에 대해서 네. 125% 보복 관세를 일단 중단하겠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좀 아픈 구석은 좀 이제 빼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미국도 애플 아이폰에 부과한 거 면세해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서로 이제 좀 타격이 심한 건 빼겠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 결국 협상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붙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또 한 가지가 AI 데이터 센터 지출 축소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도 좀 이제 많은 기업들의 CEO들이 그런 일은 없다고 좀 언급을 했고 또 파일 의장 뭐 해고 없다 뭐 이런 식의 좀 내용도 좀 나온 데다가 파일 의장이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긴 한데 지난주에 일부 연준 의원들은 아니다 상황이 좀 악화되면 뭐 언제든지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원 사격을 해줬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국 증시가 올라왔고 지난 이제 최근에 한 2달간 빠졌던 거에 절반 정도 회복이 됐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최고의 한 주라는 표현에 맞게 좀 많은 종목들이 올랐네요. 네. 근데 그 지난주 미국의 그 대표 은행이죠 웰스파고에서 그 아마존이 네네네. 데이터 센터 지출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런 분석글을 게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아마존까지도 AI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은 없다라고 또 주요 기업 CEO들이 얘기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가장 실적 발표에서 좀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데이터 센터 줄어드는 거 맞냐 이걸 계속 집요하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G 버너버라고 여기 LNG 발전소의 그 가스터빈 네. 세계 1위인데 이게 이제 전력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보내거든요. 여기도 물어본 거예요. 진짜 줄어드는 거 맞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력 부문 그런 주문은 갑자기 지금 취소되거나 그런 건 없다. 전혀 없다. 예, 일축을 해버렸고 네. 오히려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성장 중이다. 본격적으로. 오히려. 예, 이렇게 좀 답변을 했고 네. 버티브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인프라를 관리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버티브라는 기업이요. 네. 근데 이 회사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또 물어본 거예요. 이제 CEO한테 계속 물어봐요. 데이터 센터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게 물어봤더니 네. 무슨 소리를 하냐. 자체 데이터 센터 임대 수요 여전히 풍부하고 설사 일정을 재조정해도요. 다른 부분이 또 메꿔버린대요.
이 수요를. 네. 그 정도로 지금 AI 수요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우리는 아직 그런 걸 못 느낀다. 그리고 아마존이 이 직접 담당자죠. 근데 아마존의 그 부사장이 변화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우 강력한 수요를 보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수석이사도 네. 데이터 센터 축소되는 거 못 봤다. 알파벳도 그대로 유지한다 그랬어요. 750억 달러 데이터 센터 그 네, AI 네. 지출이죠. 자본 예, 지출. 예. 마지막으로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관세 우려에도 아직까지는 뭐 빅테크 기업들 AI 투자 이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좀 약간 이게 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네. 기업들 CEO들을 말은 아직까지는 입을 모아 하니까 네. 아직까지는. 예. 근데 이거는 모르죠. 또 바뀔 수도 있지만 네. 현재까지는 그 기업들은 지출 축소 없다. 다만 시장은 지난주에 기업들의 손을 좀 들어줬다. 네. 이게 주가 올랐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한 주간에 18.06% 올랐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일단 두 가지인데 인도 시장 진출한 거 이제 임박하지 않았냐. 아직 인도에는 좀 못 들어가고 있는데 네. 2016년에 인도에서도 그 모델 3 있잖아요. 처음 이제 예약금 받을 때 전 세계에서 한번 받았거든요. 네. 모델 3 나오기 전에. 근데 그거 아직 인도 사람들한테 아직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출시도 안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돌려준다. 네, 환불을 안 해줬어요. 네네. 지금 벌써 거의 9년 가까이 돼가는데 출시를 이제 못했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돌려주겠다 예약금 환불해주겠다. 네.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대요. 그 얘기는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게 이제 인도에 이제 출시가 되나 보다. 왜냐하면 이 모델 3는 이미 이제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새로운 모델 3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기존 모델 요거랑 좀 모델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돌려준다는 얘기는 이제 인도에 아마 새롭게 이제 모델들이 나오면서 네. 이걸 먼저 돌려주고 새로운 차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아직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해석을 한 거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걸 뭐 아직은 발표한 건 아닌데. 다른 게 아니면은 돌려줄 리는 없는데. 네, 근데 갑자기 돌려준다고 하니까 이거 인도 이제 나오나? 이제 약간 이런 기대감이 좀 붙고 인도도 시장이 좀 클 수 있잖아요.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 교통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에 대한 그 보고가 요건이 되게 좀 강화된 상황인데 이걸 간소화하는 거를 규제 완화한다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나 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갑자기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뭐 파괴력이 있다는 아닌데 지금 지난주만 해도 어쨌든 투자들이 호재만 찾아다니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좋은 뉴스 나오면 좋게 해석을 해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날 당일날 9% 올랐고 네. 한 주간 이제 18% 올랐는데 뭐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또 다음 달에 이제 또 컴백을 하거든요. 경영진에 아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지면서 지금 테슬라가 뭐 정말 정부 효율화위원회 그거는 안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 활동을 1년에 이게 임시직이거든요. 그래서 네. 며칠 이상은 못 합니다 사실. 그래서 5월 말까지만 그게 가능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네. 다음 달에 이제 복귀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마감되는지 먼저 네. 좀 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코스피가 조금 올라서요. 2,548.86포인트, 2.56포인트 올랐고 네. 0.1% 올랐으니까 그냥 강보합에 끝났는데 좀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좀 급락했거든요. 그러네요. 719.41 10.28포인트 빠져서 마이너스 1.41% 급락했는데 네. 오늘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뭐 오늘 2차 전지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고 네. 근데 코스닥이 왜 이렇게 좀 오늘 안 좋았냐면 예. 바이오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네, 일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뭐 뚜렷하게 뭐 악재가 나온 건 아닌데 알테오젠이 한 3% 가까이 많이 좀, 빠졌군요. 빠졌고 네. 네. 그다음에 로봇주 레인보우 옵틱스가 마이너스 3%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시총이 큰데 이쪽도 좀 빠지면서 네. 상대적으로 이 코스닥에선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좀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인데 네. 오늘은 이제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부진했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오늘 삼성전자도 조금 올랐고 뭐 바이오인데 삼성바이오는 이제 코스피 쪽은 또 오히려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좀 견조했고 근데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소비주입니다. 뭐죠, 오늘 그것도? 호텔신라가 한 12% 가까이 올랐거든요. 면세점. 5,000원 올랐네요. 네, 네. 근데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실적도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고 올해 또 시진핑 주석이 좀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에 대한 좀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관세 무풍지대거든요. 일단 네. 예, 미국 관세랑 영향이 없다 보니까 주가도 엄청나게 지금 하락해 있던 상태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곁들여지면서 오늘은 중국 소비주가 좀 시장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왜 빠졌는지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뚜렷하게 뭐 뉴스 나온 건 없지만 네. 최근에 지난주에 조금 오른 데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좀 차익 매물도 나왔고 또 약간 시총 좀 컸던 기업 중에 HPSP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네. 기업이 시총이 큰데 특허 소송에서 좀 패했나 보더라고요. 아. 이제 국내 기업끼리 좀 서로 했는데 네. 거기서 좀 패소했다는 이제 부분 때문에 시총이 좀 커서 주가 좀 그렇군요. 빠진 게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그 태양광 업종이 굉장히 주목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트럼프 시대에 신재생 에너지주가 이게 올라갈 수 있나? 나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맞아요. 왜 근데 관세 수혜지가 된 거예요? 관세 수혜주가 된 게요. 아. 왜냐하면 실제 조사해 보니까 미국의 태양광 수요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태양광을 배척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 대부분이 중국 제품이 들어갑니다. 네. 중국 제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미국 상무부가 동남아 4개국, 여기에 중국이 동남아 4개국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요. 우회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그 나라가 이제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인데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네. 근데 최대 몇 프로 관세를 때려버렸냐면요. 3,521%를 때려버린 거예요. 캄보디아에 캄보디아에. 이건 이제 아예 중국산 안 쓰지 말란 얘기죠. 3,500. 네, 그러니까 뭐 상상이 안 가시죠. 이게 네. 100%는 그냥 무슨 뭐 관세 같지도 않은데, 네. 근데 중국이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했어요. 미국에 그동안. 그래서 그 태양광이 공급광이었는데 네. 이제 여기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들을 통한 수출이 막히는 거잖아요. 네, 막히면 네. 하나솔루션이 수혜를 받죠. 왜냐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공장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태양광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죠. 그래서 하나솔루션과 오시아홀딩스가 지금 미국의 태양광 밸류체인을 지금 확장 중에 있고 네. 이게 그러니까 역으로 관세를 때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중국을 이제 때리면서. 그리고 네. 지난주에 하나솔루션이 또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네. 어쨌든 이제 그동안 좀 안 좋았던 이 태양광 회사들이 뭐 한순간에 이제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미국에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태양광이 되게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네. 지금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도 상당히 뭐 트럼프 정책과 상관없이 여전히 계속 그 수요는 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보니까 하나솔루션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호실적 발표했는데 주가는 좀 부진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좀 서로 엇갈리는데 뭐 이승우 연구원님도 여기 많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 상반기 지금 실적 좋은 건 네.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선제적 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이제 미리 좀 주문이 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하반기에 좀 역풍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26년 영업이익을 그 올해 한 31억 정도 1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30 얼마요? 그 31조. 올해 31에서 32조 네, 올해. 네. 근데 내년은 23에서 24조를 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년이 좀 안 좋은 거죠 전망이.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피크아웃인가 이게 지금이 실적 고점인가? 또 신영증권의 박상욱 연구원님도 하반기 불확실성이 대비하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메리츠증권의 김선 연구원은 또 반대 얘기를 합니다. 네. 관세 영향력 그거 너무 그로 인한 반도체가 미리 좀 선주문 나왔다 그런 거에 좀 너무 매몰돼 있다. 지금 사상 최대 분기이익에 근접해 있어서 막연히 사이클 고점이라는 그 경계감이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데 네. 하지만 메리츠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수요보다 공급이 줄고 있어서 예. 나쁘지 않다. 그래서 또 여기 좋게 보는 의견도 있어요. 투자자들께서 네. 잘 판단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중요한 경제 일정 있으면 한두 가지 좀 짚어주세요. 끝으로. 네, 4월 30일 날 그 미국 PC 물가지수 있고요. 그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그렇군요. 5월 1일은 애플, 아마존이 있으니까 실적 네.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스증권 리테일 사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